뉴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의 본격화. 사실 어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이제 부과를 하면서 거의 뭐 이제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유럽 쪽에서 관세 충돌 전면전으로 진입했다. 그러니까 보복 조치들이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상은 됐던 건데 네. 유럽연합에서 이제 정면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두 단계로 나눠서 2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1조 원 정도 미국산 제품에 그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1단계는 이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트럼프 일기 때도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그때 도입돼서 그때도 이제 맞서기로 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는 바람에 그 중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재균형 조처 복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할리 데이비슨하고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같은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 일단 12조 원어치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고요. 추가 관세율도 품목별로 많게는 한 15%까지로 되는 걸로 설명이 됐습니다. 네, 두 단계에 걸치는 거고 1단계는 바이든 정부 때 중단한 재균형 조처를 복구한다. 2단계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달 13일부터 네.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28조 원어치, 특히 미국 공화당 민감한 품목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 텃밭이 루이지애나인데 여기 주력 수출품이 이제 대두인데 그것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캔자스, 네브라스카 같은데 뭐 쇠고기, 가금류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이 예고한 그 대응이 트럼프 일기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실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유럽연합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충격이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일단 2단계 품목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품목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무역정책 실행권은 전적으로 집행위가 갖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이런 보복 조치에 대해서 뭐 강력한 조치다라는 평가인가요? 어떻습니까? 고위 당국자 설명이요. 네. 미국의 새 관세가 유럽연합 제품에 미치는 액수에 비례하는 거다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서 네. 그리고 동시에 유럽산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유럽 영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는 품목을 골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즉각이 아니고 이제 다음 달부터 그것도 그렇죠. 2단계로 나눠서 시행하는 게 이제 협상 여지를 둔 건데요. 여기 대해서 폰데라이엔 집행위원단도 어제 그 미국의 철강 관세의 그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협상에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이 각국이 일단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지금 생각도 많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잖아요. 협상을 하는지 아니면 보복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블룸버그에서도 좀 진단을 했던데 어떤 그렇죠. 얘기입니까? 캐나다는 즉각 보복하겠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캐나다는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의 가장 많은 부분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 브라질 같은 경우는 2, 3위 그 대미 철강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하고 브라질은 조금 두고 보자는 신중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가 네. 이렇게 좀 두 부류로 나뉜다 하면서 트럼프 관세에 어떻게 맞불을 올지 그랬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지금 가늠하면서 캐나다 사례를 주목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미국에 공급하는 전기에 그래? 25% 수출세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즉각 관세율을 50%로 올렸죠. 그러니까 25% 더. 네. 그렇죠. 뒤로 빠지니까 이제 다시 이제 원상복구돼서 그래서 저렇게 뭔가 트럼프가 밀당을 하는구나 해서 좀 더 보겠다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제 즉각 보복하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실리를 챙겼다는 그런 관측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각국이 캐나다하고 멕시코 대응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가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좀 지켜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이렇게 맞대응을 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유럽 쪽에 먼저 원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네요. 그 미국 무역 대표가 어제 성명을 내면서요. 네. 그 우리 보고 좀 자꾸 우리를 뭐라 그러는데 당신네가 먼저 그 원인을 제공한 거다. 그동안에 그렇게 철강 알루미늄이 글로벌 공급이 많아서 줄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응하는 거 봐라 이러면서 원래 원인은 너희가 제공한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러트닉 상무장관도 인터뷰에서 관련된 얘기를 한 거죠.
어제 폭스 네. 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국내 생산이 강화될 때까지 철강하고 이제 알루미늄 쪽이요. 이 관세를 절대 중단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이 얘기가 저는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다른 나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의존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뭐 전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은근한 위협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철강 알루미늄 생산 기반을 탄탄하게 하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도 대상에 구리도 추가될 거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연합은 이렇게 맞대응으로 뭐 보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대응책을 발표를 했고 그럼 여기에 또 다른 대응책으로 다시 맞대응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오늘 새벽 외신 전한 걸 보면 트럼프가 아일랜드 총리 만나는 정상회담 하면서 네. 유럽이 보복했는데 우리 대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도 단연코 관세를 매길 거다. 이제 지금 자동차 얘기도 앞서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그 트럼프가 상무부에 그 무역확장법 232조 이거에서 구리가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는 조사하도록 지시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인데 일단 러트링 상무장관은 그 캐나다에 대해서는 지금 캐나다가 총리가 막 바뀌었죠. 네. 총선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국가 단위에서 협의하는 건 조금 기다려보겠다. 이삿짐 풀고 나서 얘기하자. 뭐 이렇게 약간의 여지를 뒀습니다. 마크 칸이 차기 총리가 좀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 이런 속내도 내비친 거고요. 반면에 영국은 미국하고 뭐 이렇게 맞서기보다는 일단은 좀 협상에 집중하겠다, 실용적인 노선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네요. 지금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유럽연합하고 이제 별개가 돼 있죠. 네. 지난달 말에 그 백악관 가서 그 스티머 총리가 그 정상회담 했을 때 트럼프가 미국하고 영국 지금 무역협정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금방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관세가 필요 없는 진짜 협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런지 일단 조금 두고 보자는 쪽입니다. 물론 그 스타머 총리가 이제 어제 그 영국 의회에 나가서 그 어떤 그 대응권은 쥐고 있다. 하지만 좀 더 보겠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보복 같은 경우도 여전히 선택지로 카드로 쥐고는 있지만 일단은 협상을 우선적으로 두고 생각하겠다는 그런데 여기 이제 파이낸셜 네. 타임스가요. 영국 철강 업계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받는 충격이 한 1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1,88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고려가 됐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유럽연합하고 달리 스타머가 조금 이렇게 좀 유화적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영국도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유럽연합하고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는 좀 괘씸한 거죠.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와 추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지 계속해서 밝힙니다. 중국은 지금 뭐 그동안에도 뭐 계속 뭐 우리의 관리를 찾겠다 하면서도 네. 대화하자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외신 기자들한테 그 펜타닐 대응에서 미국하고 협력해갖고 성과도 났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추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도 이걸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하고 무역 마찰은 완전히 별도 사안 아니냐. 이렇게 약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펜타닐 문제 미국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 문제는 미국 문제지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계속 강조하네요. 그렇죠. 공안부 네. 당국자도 그 회견에서 배석을 했는데요. 그건 이 펜탈린 유행이 미국 문제지 우리 잘못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규제되지 않는 화학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를 이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거는 국제적인 난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나름 굉장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경기 회복 때문에 지금 내코가 석자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물론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뭐 일부 화석 연료하고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가하긴 했는데 일단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대화를 하려고 트럼프의 의중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입장은 어쨌든 대화를 그래도 이어가려고 좀 유화적인. 저는 전반적으로 네. 유럽연합도 저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다 대화하자. 트럼프의 의중이 자꾸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슬그머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읽은 것 같습니다. 확정된 스케줄은 아니지만 6월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나와요. 그 얘기도 계속 네.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도 받아라. 그러니까 소고기도 수입해라.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참 광우병 파동 대단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장기간 협상해서 2008년에 합의를 한 게 네. 30개월 이상 된 미국 쇠고기 수입은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미국 업계에서 USTR에 지금 의견서를 제출해서 이거 지금 안 된다. 이거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중국, 대만은 이미 풀었다. 그리고 미국 쇠고기 안전성은 이미 인증이 돼 있는 상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물론 한국의 민감한 이슈인 건 아는데 당시에 좀 당분간 취해진 조치였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오래 끌어졌다라는 게 미국 입장인 거죠. USTR도 지난달 낸 그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잠정적인 조치였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여기 대해서 이제 좀 건드릴 그런 시사를 했는데 이제 업계가 거기다가 이제 숟가락을 또 얹은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출하는 게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더 늘리려고 한다는 그런 관측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추가로 어떤 입장들 나오고 있는지 좀 전해주세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 된 건 이제 수입을 못하고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소비도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하고 양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그럼요. 들여오는 양도. 그럼요. 이 부분에 좀 변화도 있을지.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네. 미국 쪽 주장이 소고기 패티, 그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뭐 육포, 소세지 같은 것들도 수입이 안 되는데 그것도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USTR이 트럼프 지시에 따라서 4월 1일까지 각국의 무역 관세 비관세 장벽 같은 걸 이제 전부 이제 업계 얘기를 듣고서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기회를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다음 지금 이제 보편 관세죠. 그 다음 단계가 상호 관세. 근데 이제 상호 관세 부과의 빌미를 마련하는 그런 건데 이제 미국 축산업계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뛰어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고기와 관련된 얘기들 또 전해지는 내용들 네. 또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는 철강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서 반복해서 덤핑한다. 이 주장을 미국 쪽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미국 철강에서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그렇게 지적을 네.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각 능력이 미국 수요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미국에다 엄청나게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재를 해도 계속 이런 그 덤핑을 반복해왔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에 연간 한 33억 달러 정도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산 철강에도 최소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관세율을 높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영화협회도 컨텐츠 관련 규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한 모양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지금 국회에서 망사용료 네. 논의를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또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것뿐만 아닙니다. 미국 그 대두협회 쪽에서 대두 수출협회 뭐 이런 데서도 그 주요 수출 시장의 하나로 이제 한국을 지목을 하면서 이런 그 한국의 유전자 콩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도 이건 과하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이제 조율 할당 관세, 그러니까 일정 물량까지는 이제 저관세를 적용하는 거, 그것도 없애라.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이제 이런 그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에 지금 뭐 업계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지금 그렇죠. 더 해라 하는 식으로 이제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전방위적이라고 전방위 할 수 공격을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칼날 뭐 정말 안 뻗치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뻗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세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 관세에 긍정적인 영향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네요. 트럼프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이제 아침 일찍 네. 워싱턴 DC에서 비즈니스 원탁회의 미국 그 대기업 CEO들을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문일답 근데 뭐 자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무슨 뭐 관세 불확실성 얘기하고 네. 뭐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관세가 진짜 큰 효과를 내고 있다 하면서 관세 그 자체보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으로 생산 시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당신들도 보지 않느냐 그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죽하면 관세맨이라고 하고 뭐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관세에 대한 뭐 믿음이 진짜 엄청난 것 같은데 사실
진짜 궁금해집니다.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25%죠. 네. 보편 관세가.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떤 품목이냐 이제 그거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항상 트럼프식으로 일단 툭 던지고 반응 보고 하는 그런 건데 제게 쪽에서 자꾸 이제 걱정을 하니까 일단 이렇게 추스리기는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한 성과다. 네, 강조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유럽연합 얘긴데요. 중국과 인도 의약품에 대한 과잉 의존 줄이기 위해서 조달 규정을 좀 세게 하겠다, 강화한다 이런 내용 밝혔네요. 저는 지금 뭐 전부 자기들 그 안으로 전부 이렇게 움츠러지는 모습인데요. 네. 유럽연합이 이제 지금 그 의약품 특히 원료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인도에 많이 의존을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행위가 그저께 더 이상은 안 된다 해서 이른바 중요 의약품법을 이제 초안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그 특정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그런 주요 의약품이라든가 원료를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하고 공급망 이게 조달도 공동 조달 내지는 회원국이 살 경우에 이걸 좀 보조금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공급 안전을 더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입찰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좀 봤다면 공급 그렇죠. 안보 이런 걸 더 중요하게 계속 봐라. 믿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면 이제 유럽연합은 보조금 지급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이른바 최초로 분류되는 부분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제 이걸 좀 많이 좀 완화를 할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 의약품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서 그 중국, 인도가 아닌 제3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도 추진하겠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안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의약품에 대해서도 뭐 팬데믹을 거치고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긴장을 거치면서 이게 굉장히 공급망 취약성이 노출된 지역도 있고 안보적으로 중요해졌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네요. 네. 그런 걸 느끼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막 그냥 관세를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경각심이 더 커진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초안은 이제 27개국 이사회하고 유럽 의회 간에 이제 협상이 있어야 되고 이제 확정안이 돼도 이게 또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갈 길은 멉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뭐 백신에 대해서 조사 지시했다 이런 얘기 얼마 전에도 전해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주요 식품 대기업들의 제품에서 인공 색소를 전부 빼라 뭐 이런 내용을 좀 지시했다고 하는데 간밤에 뭐 콜라 업체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식품 대기업 CEO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네. 했는데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내 임기 안에 그 식품에 들어가는 인공색소를 다 빼라. 자율적으로 해라. 안 그러면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인공색소가 모두 제거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다. 굉장히 약간 어떤 의미로 보면 세심하게 하나하나 핀셋으로 좀 조정하고 그렇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 망치로 휘두르지 말고 그렇죠. 칼로 하라는 건데 케네디가 이제 이제 미국 대기업 이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서 독을 제거해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겠다. 상당히 명분은 좋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블룸버그도 일부 좀 호의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식품업계가 아무 영양가도 없는데 소비자들의 이거 입맛을 호도하기 위해서 인공색소를 넣는다는 비판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색소 일부가 어린이 과잉 행동 같은 장애를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었죠? 여기 대해서 그 제너럴 밀스, 뭐 네. 펩시코, 아. 이런 뭐 크래프트 같은 하인스 같은 이런 갤로그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뭐 업계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중 강경 기조를 옹호한 뉴욕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 기조로 좀 돌아섰다.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토머스 프리드먼이라고 네. 이 사람은 퓰리처상을 3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의 원로 칼럼니스트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성과를 인정받는데 예전에는 트럼프의 뭐 중국 대중 강경 정책 같은 걸 상당히 좀 우호적인 칼럼을 썼었는데 확 달라졌습니다. 그저께 NYT에 기고를 했는데 트럼프 정책이 미국 경제와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크다. 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과 동맹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강탈 전략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여기서 세계 질서를 뒤흔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 칼럼만 봐도 잘하는 행동이다, 잘하는 접근이다 이렇게 좀 옹호를 하고 칭찬을 했다면서요. 그때 중국에 이제 그때 이제 일기 때죠. 네. 중국에 이제 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잘하는 접근이다. 그가 비록 미국에 맞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중국에는 제격인 셈이다. 이렇게 또 이제 좀 칭찬을 했거든요, 사실상.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확 돌아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칼럼에서 그 우크라이나 지원, 뭐 관세, 반도체 규제 등에서 오락가락 해서 자신의 정치적 생존만을 우선시한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외교를 무시하고 충성도 기준 인사를 강행해서 미국의 정책 예측성도 추락시키고 있다고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동맹국이고 적대적인 국가고 할 것 없이 지금 관세 칼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보고. 그래서 이 프리덤은요, 네. 트럼프의 고립적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이 불안해하는 건 물론이고 일부 동맹은 적대적으로까지 반응하는 상황이다. 이제 유럽연합 얘기를 이제 상기시킨 거죠. 반면에 푸틴은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호적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미국 경제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바이든 시절 봐라, 실업률, 성장률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이 지금 그 트럼프의 급증적인 관세가 시장 불확실성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높인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런 표현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친구라고 해도 좀 이익이 되는 게 없으면, 대가가 없으면 친구라도 뭐 버리고 적과는 손잡는다 이런 표현도 좀 눈에 그래서 이제 띄었습니다. 트럼프의 네. 그런 표현에 대해서 행정부 요직도 극단적인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도 참 문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국익보다는 자기가 보기에는 개인적 정치적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국제 질서가 더 흔들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실추될 수밖에 없다. 결국엔. 그렇게 또 네.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어제도 사실 이 테슬라에 대한 얘기 잠깐 기자님 전해주셨었는데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거의 뭐 대놓고 이제 지원을 한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네, 백악관 안에 그냥 테슬라 차 쫙 놔두고서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딱 해서 사고 참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테슬라 뭐 매장이라든가 충전소 같은 데가 자꾸 이제 공격받는 강화. 거에 대해서 네. 관련자들을 국내 테러범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애국적인 일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거듭 머스크한테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애국자다, 신뢰와 지지의 표시로 차를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일단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1억 달러 보다 부양을 또 표시했다고요, 머스크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 발언이 이제 있을 때 백악관에서 네. 내가 한 2년 안에 테슬라 미국 국내 생산을 2배로 늘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뉴욕 타임스가 그 소식통을 이용해서요. 머스크가 트럼프 쪽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00억 원 정도를 기부할 의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뉴욕 타임스는 어쨌든 이제 지금 머스크는 백악관 소속원으로 돼 있거든요. 백악관에 소속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기부를 한 사례가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당선 전부터 머스크 CEO가 아주 지지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하면서 그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만 뛰는 게 아니라 정말 물질적으로도 많이 했잖아요. 오늘 새벽 네. 미국 보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 여론조사를 한 모양이 되니까 85%인가가 머스크 저 사람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상당히 좀 거부감을 보인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즘 뭐 머스크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프랑스 의회가 술집 개업에 적용해온 엄격한 조건을 일부 완화한다. 그동안에 좀 엄격했나 봐요. 잘 몰랐는데. 그동안에는 그 알코올 그 판매 허가가 네. 더 이상 신규 허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지금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술 소비량이 3번째로 많습니다. 사망자도 연간 한 알코올 관련 사망자가 한 4만 9천 명 정도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프랑스 하원이 그저께 술집이 없는 마을에 한해서 그러니까 인구 한 3,500명 이하 마을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 없이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술집을 거기서 내려면은 폐업하는 사람을 허가를 사서 이제 네. 권리금 주고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아. 이제는 신규 허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한을 줬는데 일단 명분은 이게 너무 그 사람 간의 교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교류의 장을 모여서 이제 이렇게 뭐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 대해서 물론 그런 그 취지는 인정이 되지만 가뜩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골 사람들이 술 더 마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유대 강화,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좋은 명분이 있습니다만 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나오는군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네. 지금 프랑스 그 집계를 보니까요. 1960년도만 해도 20만 곳 정도의 그 카페가 있었는데 지금 2015년 기준으로 3만 6천 곳으로 급감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그런 그 성술집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의 손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